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어른이 되면 모든 게 분명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선택 앞에서 머뭇거리고 사소한 감정에도 쉽게 흔들리곤 하죠.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뇌는 본래 단순함에 익숙했던 구조라 갈피를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방황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입니다. 감정의 방향만 바꿔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조금씩 자신만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과 열등감, 기억과 감정의 흐름까지 삶의 질문들에 차분히 다가가며 소모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전환하는 길을 모색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 어른들에게도 헤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세계 3대 심리학자인 프로이트, 융, 아들러의 명언을 바탕으로 우리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과 고민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민에 절대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이 책을 적용하다 보면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어른이 되면 행복이 더 가까워질 줄 알았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아니면 불행한가요? 행복합니다 또는 불행합니다로 명쾌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방황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겠습니다. 행복 혹은 불행을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테니까요.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듯이 행복할 때도 불행할 때도 있어요. 하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야 행복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며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애초에 인생에서 행복을 찾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닐까요? 하며 행복에 강한 의구심을 품는 사람도 더러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불행은 행복을 정의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행복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 늦은 밤까지 토론이 이어질 정도로 끝이 없습니다. 지금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사람들도 있을 테지요. 하지만 어떤 이론이나 견해와는 별개로 우리의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여러모로 풍족한 세상입니다. 적어도 인간은 생물개체로서 생존의 문제만큼은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을 테지요. 생존이라는 생명체의 본질이 위협받지 않는다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우리의 다음 목표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인생에서 생존 이상의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그것을 찾아 인생을 곱게 색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채색된 인생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을 찾고 있나요? 네, 물론 저도 간절히 행복을 원합니다. 상담실을 찾아온 많은 사람이 저를 두고 행복을 찾아주는 조력자를 기대합니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로 일반화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생물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2가지 규칙만 지킨다면 누구나 곧바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과 적당히 거리를 둔다.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들과 가까이 지낸다.
단언컨대 행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은 이 두 가지뿐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행복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아주 단순 명쾌한 방법인데 왜 많은 사람이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행복에서 멀어져 버릴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과 뇌가 지나치게 복잡하다 보니 매 순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즐겨보는 애니메이션이 진짜 움직인다고 느끼고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로 말하고 있다고 착각하듯이 행복과 거리가 먼 것을 행복이라고 오인하고 불행과는 오히려 거리가 먼 상황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친 사람을 도와준 은인을 가해자로 오해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는 어떨 때 행복을 느낄까요?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이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타인과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있다. 아들러.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답이 있을 테지만 행복은 마음이 느낍니다. 그러니 행복은 마음에 있다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마음은 어떨 때 행복을 느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 중 하나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아들러의 명언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은 사회생활에 최적화된 사회내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들러가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은 사회내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행복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얽히고 설키어 있기에 행복의 한 형태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럼 여기에서는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나아가 사회에서도 이바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지요. 지금쯤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회 내의 기능에 속한다는 거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여기에 설명을 보태자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을 인지합니다. 예를 들어 옆 사람이 당신에게 싫은 표정을 지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비호감인가? 하며 자신에 대해 다각도로 생각해 보겠지요. 상대방이 자신과 특별한 사이가 아니더라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면 신경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내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극은 다른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뇌는 타인의 반응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상대의 표정이나 태도에서 자신을 싫어하는 거부, 거절의 메시지가 느껴지면 자기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이때 대부분은 누군가가 얼굴을 찌푸릴 만큼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나 라는 부정적인 자기 주목으로 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하기는 어렵겠지요. 반대로 누군가가 웃는 얼굴로 나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혹은 존경하는 표정을 지어 보인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기쁜 마음이 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나가 스스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지도요. 이처럼 우리는 주변의 반응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게 됩니다. 요컨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원만한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인간관계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기에서는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좋게 반응해주는 인간관계로 한정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대체로 호감의 상호성이라는 법칙을 따릅니다. 호감의 상호성이란 상대가 나를 좋아하면
나도 그 상대가 좋아지지만 반대로 상대가 나를 싫어하면 나도 그 상대가 싫어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 명쾌한 마음의 원리이지요. 어릴 적 자신을 예뻐해 준 선생님이 있었나요? 당신도 그 선생님을 좋아하고 따르지 않았나요? 바로 이것이 호감의 상호성입니다. 이때 호감을 표현하는 방법은 비단 칭찬이나 호응에 그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태도는 분명한 호감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의 호의에 기꺼이 기뻐해 주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스스럼 없이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아들러가 정의한 행복의 조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테니까요. 사는 게 허무하게 느껴진다면 죽음이 없으면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아들러. 갑자기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놀란 사람도 있을 텐데요.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은 아들러식의 비유니까요. 다만 의욕이 샘솟기를 바란다면 좀 더 진지하게 이 한마디를 새겨주세요. 여기에는 우리가 원시 포유류에서 인류로 진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동인 이야기와 이어서 생각해 보지요. 동인은 생존 본능과 연관된 욕구입니다. 동인이 충족되었을 때 생존 본능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귀띔해 주고요. 이는 이대로 충분하다는 뜻이니 만족스러운 상태를 즐기면 된답니다. 다만 동물적인 생존 본능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겠지요. 우리는 인간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고차원적인 욕구를 습득했습니다. 인간의 고차원적인 욕구란 존경받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라는 욕망과 나만의 서사를 갖고 싶다라는 욕심입니다. 이 욕구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욕구들을 실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혼자서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 존경과 존중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또 나라는 이야기의 무대도 반드시 사회여야 하고요. 요컨대 인간다운 욕구는 사회와 상호작용 속에서 채워집니다. 뒤집어 말하면 사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좀처럼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무척 괴롭습니다. 조상들이 유인원에서 인류로 진화하는 동안 습득한 뇌는 존경, 존중, 자신만의 서사를 수중에 넣지 못하면 허무라는 아픔을 만들어냅니다. 인간다운 욕구는 사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욕구를 해결하려면 고통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진화가 고통을 초래한다고요? 더 나은 쪽으로 바뀌는 게 진화 아닌가요? 하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화했기에 느끼는 진통도 분명 존재합니다. 반면에 동인은 진화를 거치면서 더 쉽게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맥주 애정파 이야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수분 섭취를 참으면서 동인을 높이면 만족감이 몇 배나 올라갑니다. 더욱이 동인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요. 실제로 동인이 채워졌을 때 느끼는 만족감은 잠시나마 공허감을 달래줍니다. 따라서 허무에서 도망치기 위해 동인 충족에만 매달리는 사람도 있고요. 술이나 담배, 탄수화물, 과다 섭취, 찰나의 유희를 즐기는 유흥업소, 생존 본능이나 무력을 자극하는 게임이나 취미, 도박, 성매매나 섹스 산업 등을 저는 동인 세계의 놀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쾌락에 빠져버리는 사람도 분명 있을 테지요. 법과 양심이 허락하는 범위라면 놀거리로 쾌감을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행복의 한 유형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인간다운 욕구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허기에서는 일시적으로 도망칠 수 있더라도 인간다움은 결코 버릴 수 없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동인을 충족시키려면 체력이 필요할 뿐더러 동인을 만족시키려다가 건강을 해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중년 이후에는 동물적인 동인 충족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헛헛함에서 도망치는 방법도 사라집니다. 무엇으로도 텅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한 중년들이 제 상담실을 종종 찾습니다. 그들은 정말 괴로운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사무치는 허무감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요. 이처럼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딱 하나, 허무에서 도망치지 말고 공허와 마주하면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 안에 원시적인 포유류에는 일시적인 죽음을 선포하고 대신 인류를 깨우는 것이지요. 인류가 추구하는 만족감은 얻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도 실패와 좌절의 연속을 겪습니다. 존경은커녕 비난과 경멸이 이어지던 시절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아 주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인류는 진화에 성공한 조상들이 내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나만 못난 것 같아서 불행해요.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아들러의 위명언을 크게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은 의욕 사용 설명서의 핵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의욕의 참모습을 설파한 명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모든 행동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테니까요. 이는 누구나 아는 당연한 진리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러가 굳이 이 말을 남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한 진리라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이해하기 쉽도록 스포츠에 비유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배구 경기에서 키 큰 선수는 상대편 코트로 공을 세게 내리치는 스파이크, 반대로 상대편 공을 되받아치는 블로킹 등의 공중전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키 작은 선수의 경우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점프 기술로는 팀에 이바지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키 큰 선수에게 불리한 플레이도 분명 있습니다. 키 큰 선수가 잡아내기 어려운 낮은 위치의 공을 키 작은 선수라면 쉽게 처리할 수 있겠지요. 또 체구가 작기 때문에 작은 동작으로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키 큰 선수보다 시간 손실이 적으니 민첩성 높은 동작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이 지면에 다을락말락하는 0.01초의 승부가 되기 쉬운 리시브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요컨대 키 작은 선수에게만 유리한 플레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말 그대로 주어진 장점을 효과적으로 살려서 활용하는 훌륭한 본보기라고 말할 수 있지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라고 해야 할까요? 모름지기 배구란 힘이 넘치는 강스파이크, 짜릿한 블로킹의 공격이 자아내는 환상적인 공중전이 백미인 스포츠입니다. 배구 경기의 팬이라면 대부분 공중전에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실제로 스타 배구 선수들은 남녀 모두 공격수일 때가 많고요. 키가 작은 선수는 팀을 위기에서 구하고
스타 선수의 공격을 빛나게 하기 때문에 팀에 기여하는 공헌도로 치자면 키 큰 선수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신체 조건 때문에 공중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키 작은 선수들이 활약하는 지상전에서는 보여줄 것이 많지 않고 그만큼 스타로서 돋보일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인간은 질투하는 동물입니다. 특히 화려하게 빛나는 상대에게 질투를 느끼기 마련이지요. 어쩌면 질투심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결과물을 내지 못하기에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일지 모릅니다. 분명한 점은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누군가를 시샘하는 마음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최고의 기량을 갖춘 키 작은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팀의 절대적인 에이스로 활동했다고 가정해 보지요.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자신보다 키가 큰 선수가 공중전의 에이스로 화려하게 부상하자 키 작은 선수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존중, 그리고 에이스라는 서사를 단지 키가 작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키 큰 선수에게 빼앗겼다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 가겠지요. 만약 그 상대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팀메이트로 자신과 가까운 사이라면 속이 더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질투나고 부러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키 큰 스타를 시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장과 기술로 팀에 어떻게 이바지할지를 고민하는 쪽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누구나 아는 당연한 이야기 같은 아들러의 문장이 왜 실천하기 어려운지 이제 이해가 되나요?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갈망하거나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시기하면서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해 주세요. 단언컨대 당신은 재능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고독이 두려울 때 스스로 선택한 고독과 고립은 인간관계를 둘러싼 갈등에 대처하는 가장 훌륭한 방어 수단이다. 프로이트. 혹시 요즘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든가요? 뜬금없는 질문에 더 엉뚱한 대답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진화 과정에서 서로 모여 생활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목적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더욱이 조직의 집합체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조직이나 사회의 보호막에 의존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조직이나 사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진화해 왔고요. 그러는 동안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생물이 되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이 필요했지요. 지금 우리는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는 생물입니다. 요컨대 우리를 표현하는 인간이라는 단어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사회는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지켜주는 자산입니다. 반면에 사회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회 기준에 맞추라고 강요합니다. 가까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지요. 모두 자신에게 맞추라고 아우성입니다. 다행히 우리의 뇌에는 사회와 인간관계에 따르려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필사적으로 맞추려고 발버둥치고 있을지도 모르죠. 사회나 인간관계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사회의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는 저마다 자신의 역할이나 자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설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겠지요. 물론 사회와 인간관계 모두 우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자산이기에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피곤하다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사회와 인간관계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모여 살기 이전에는 우리 조상들도 각자 자유롭게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때 그 시절 조상들의 뇌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면면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초기 인류의 마음이 현대인의 마음 속에도 살아 숨쉬고 있는 셈이지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가 반드시 사회나 조직, 인간관계의 잣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나 조직,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죽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자신의 일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가치관과 연인의 가치관이 매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지? 하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불편한 내색을 하면 연인의 표정은 곧바로 어두워질 테지요. 당신에게 불평불만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 서로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겠지요. 이런저런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당신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봉인하고 연인의 이야기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부모나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부닥들이면 누구나 불편하기 마련이지요. 그렇기에 때로 고독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피로를 덜고 우리를 치유하는 멋진 감정입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해치는 누군가가 없는 시간과 공간은 타인에게 맞추느라 피폐해진 마음과 뇌의 최고의 피로 회복제가 되어 줍니다.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에 고립된 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인간이기에 평생 고립된 존재로 살 수는 없을 테지만 그래도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 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소중히 생각해 주세요. 아울러 온전히 자신으로 있는 치유의 시간을 자주 마련해 주세요. 타인을 믿지 못해서 괴로울 때 인간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를 믿을 수밖에 없다. 아들러, 저 사람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혹시 이런 고민을 한 적 없나요? 실은 저도 이런 자문자답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매일 질문하고 있는 것 같네요. 신뢰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옵니다. 특히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헤매다 보면 머릿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끝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남을 믿어야 하는지 믿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할까요? 애초에 사람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물음의 답을 좇으면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전혀 모르는 존재라는 명제에 직면합니다. 남을 잘 모르니까 믿을 수 없겠지요. 이쯤 되면 뭐지? 지금 아들러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냐? 하고 고개를 갸우뚱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도 뇌 과학에서 증명된 진실입니다. 다만 이 진실을 곱씹지 않으면 아들러가 한 말의 참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테지요. 인간관계는 참으로 성가시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들러의 말을 토대로 인간관계의 핵심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우선 아무래도 저 사람을 믿지 못하겠어 라는 고민을 살펴보면 이렇게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도 근거 없는 행동은 아닙니다. 실제로 배신을 당하는 일은 살면서 종종 경험하니까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배신으로는 험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험담을 하는 것도 듣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 테지만 남 이야기를 즐겨하고 또 즐겨 듣는 사람도 확실히 있습니다. 더욱이 악담을 늘어놓다가도 정작 주인공이 나타나면 언제 욕을 했냐는 듯이 환하게 웃어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험담이라는 배신 행위가 아주 가볍게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지요. 배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험담보다 더 무거운 배신 행위도 많습니다.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배신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는 실수에 가까운 배신도 있습니다. 여하튼 배신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만 깨닫지 못할 뿐 지금 이 순간 누군가 제 뒤통수를 때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실을 알게 되면 제 마음이 폭발하겠지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타인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뇌를 습득했습니다. 그만큼 배신 행위를 감지하면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세상에는 이토록 배신이 넘쳐날까요? 인간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무렵 우리 조상들은 사회를 이루지 않고 저마다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때 그 시절의 뇌는 우리의 깊은 심리의 자리를 잡고 지금도 엄연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인간의 무의식에는 자기중심적이면서도 멋대로 행동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형, 무형으로 멋대로 하라는 속마음이 고개를 불쑥 내밀 때가 생깁니다. 얼핏 서로 도움을 주고 협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속내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동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 문제가 옳든 그르든 관계없이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진실입니다. 이를테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입장이나 재산, 가족들이 위기에 처하면 평소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을 하루아침에 저버리고서라도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다 보면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자연스레 느끼기 마련입니다. 배신 행위를 전적으로 배제하기도 어렵고요. 인간은 많든 적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서로 배신하면서 공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즉 공생 자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아들러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그 해답을 철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쁜 사람만 득을 본다고 생각될 때, 타인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이 설 자리를 마련하면 된다. 아들러. 앞에서 험담에 관해 이야기하며 사람은 원래 서로에게 불쾌감을 주는 존재, 서로 배신하는 존재라는 어두운 진실을 소개했습니다. 어쩌면 배신 행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흉보기를 즐긴 사람도 의외로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누군가를 나쁘게 말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자신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칭 도덕가처럼 나는 선, 남은 악이라고 단정하면 기분이 좋아질 테지요.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라는 우스갯소리는 뇌과학에서도 증명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흉보는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는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험담을 하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것 같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나쁜 점, 조심해야 할 단점을 알려주는 태도는 당신을 내 편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쓸모있는 정보 공유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험담이 선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요. 실체는 단순히 정보 조작에 그치더라도 진짜 같은 험담의 효과는 극적입니다. 험담을 능수능란하게 이용하면 아군을 늘리는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험담이라는 배신 행위로 자기 편을 늘릴 수 있다니 말도 안 돼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싶을 만큼 부조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늘도 이런 부조리한 사례를 목격하지 않았나요? 실제로 상담실에서 보면 이 세상은 불합리와 부조리가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이나 학부모 모임에서 자행되고 있는 집단 따돌림, 대기업 같은 대형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패권 다툼, 가족끼리의 피 터지는 재산 싸움 등 험담을 절묘하게 이용한 사람이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사례는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런 면만 본다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둔하고 추악한 동물이라고 외치고 싶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 자체를 두고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평가하건 이것이 인간의 진실입니다. 모두 사이좋게는 인간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서로 빼앗고 욕하고 배신하는 것이 인간의 진실이자 우리의 본성입니다. 적나라한 진실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일이 싫어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인간 세상의 어두운 면만 강조했는데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이 세상이 분명 천국은 아니지만 지옥도 아니니까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적당히 어우러져 있어서 재밌는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흉보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저 친구 남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냐 하며 오히려 험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융성한 자도 반드시 쇠퇴한다는 이치를 말해주고 교만한 자도 오래가지 못하니 라는 구절처럼 처지는 좋든 싫든 항상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처지는 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무쌍할까요? 이 질문의 힌트는 이미 앞에서 소개했습니다. 험담을 이용해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험담이 선물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도움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험담을 능란하게 다루는 사람이라도 명성을 얻고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험담 덕분에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험담을 선물로 포장할 수 있는 기술은 두 번째 문제이고 누군가를 선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때 호감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도 행복해지지 않고 오히려 모두 불행해지는 상황을 초래한다면 그 순간 설 자리를 잃는 것이 바로 인간 세상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오직 험담만 달고 사는 사람, 자기 자리만 탐내는 사람은 되레 설 자리를 잃고 퇴장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남에게 헌신하는 사람 뿐입니다. 과도기에는 어두운 면이 부각되기도 하지만 최후의 승자는 타인에게 공헌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이 설 자리를 마련하면 된다 라는 아들러의 한마디를 뒤집어 말하면 사회에서 설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많은 사람이 이런 이유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골병든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도 없겠지요.
나 다움을 잃지 않으며 행복하기. 혹시 자기 생각만 하고 있지 않는가? 빼앗는 자, 지배하는 자, 도망치는 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아들러. 앞에서도 다룬 주제이니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지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로 할까요? 제가 탐색하고 싶은 관점이란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입니다. 당신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각도에서 다채로운 답이 나올 수 있을 테지요. 아주 오래전부터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 방면으로 모색했습니다. 수많은 종교인도 저마다의 세계관과 인간관으로 행복론을 전개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이 물음에 정말 많은 현자가 별별 답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답이 다양할까요? 우리 인간의 뇌는 행복을 추구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행복론에 관심이 있기에 과학자부터 철학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수만 가지 행복론을 연구하고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러, 프로이트, 융과 같은 심리학자나 저처럼 마음과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의 시각으로 보면 그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원래 행복이란 나는 지금 생존에 적합한 상태에 있다라는 신호를 뜻합니다. 조금 딱딱하게 표현하면 마음이 발신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있다는 대답이 어쩌면 당연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생존에 적합한 상태라고 느낄까요? 정답의 핵심은 바로 세상에서 안정된 거처, 즉 자신이 존중받는 장소를 손에 넣는 순간입니다. 바로 앞에 등장한 표현을 빌리자면 유리한 위치, 설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결론적으로 행복은 저마다 마음속에 존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상태가 행복의 원점이 됩니다. 물론 사람은 욕망의 덩어리라서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사회의 보살핌을 받는 처지에 순응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며 차라리 자리를 잃는 불행을 선택하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 반대로 항상 도전해야 하는 자리가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면 일시적으로 설 자리를 잃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안정된 거처를 찾는 쪽이 궁극적으로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행복의 원점은 모두 같지만 행복이 극대화되는 상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행복에 이르는 방법은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알 길이 없다라는 말처럼 누군가의 행복이 자기가 원하는 행복의 형태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인간의 본질은 제각각 제멋대로이기에 억지로 강요하거나 강요당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나다운 행복의 모습을 찾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나다움이 타인에게 그리고 사회에 이바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도전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도전하지 않고 안주한다면 자신의 역할을 회피하는 것으로 사회 공헌은커녕 주위에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는 자기다움이 주변을 지배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신의 설 자리가 좁아질 테니 행복의 원점도 상실하겠지요. 반대로 사회적 보살핌에 순응하는 일이 스스로 추구하는 자기다움이자 동시에 타인에게 기쁨을 선사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의 원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행복감도 높아지겠지요. 그럼 인간관계와 행복의 관계,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믿을 수밖에 없다
라는 명언의 진정한 의미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